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3월 11일 정분실 리포트 일부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급하게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적절한 시간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또 잤습니다. 잤어요. 그래서 뭘 하나, 옛날 거 묵혀뒀던 거 하나 하다가 해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새벽에 그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몇 개 이렇게 좀 짧게 저희가 오늘 일부는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 3월 11일 1시 새벽 1시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1시 45분에 올라온 뉴스인데 미래통합당의 이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성규 대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한테 곧 대구로 내려가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 대표가 원한다면 통합된 당의 공동대표로 함께 일하거나 아예 대표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성규 씨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거절해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대신 안 대표계 인사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통합당에 합류를 했고 일부는 통합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성규 대표가 다시 안 대표하고 만나서 안철수 씨와 만나가지고 비례정당끼리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겁니다. 한성규 대표는 이제 그 16일 이번 16일에 공천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대구에서 안 대표를 만나 결론을 짓겠다며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만났을 텐데 일정이 다소 늦어져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한성규 씨는 추가적으로 이미 안 대표가 2016년 총선에서 영입했던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와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정치적 미래를 감안하면 큰 판으로 들어와야 하고 미래한국당과 통합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상의했냐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안 했다.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에게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아시다시피 한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친박에 속하는 분입니다. 범친박계에 속하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비례정당으로 옮겨가서 자한당이 이제 비례전문정당으로 옮겨갔다가 이거를 안철수 씨한테 갖다 들어 바치는 거죠. 친박이 안철수를 인정한다. 그리고 자한당 전체가 안철수를 인정한다는 모양새가 보여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래전이라고 해봤자 작년이거나 올해 초일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림이 좋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게 원래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각 정당마다 공천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만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아니면 아예 명단을 안 받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씨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선정 일정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예상 명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인재 영입이 됐다는 얘기도 없고 안철수 씨는 대구에 가서 의료봉사하고 있고 또 올라오시면 한 14일 자가격리 또 하셔야 되는데 비례대표 명단은 적어도 3월 20일 이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일정이 없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봉주 씨가 이끄는 열린당 같은 경우도 지금 급하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은 없습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이건 뭐냐? 당초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안철수 씨가 이제 접수하기로 돼 있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합당을 하게 되면 안철수 씨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 소위 말해서 미래통합당으로 숙이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성규 씨가 먼저 가서 이게 뭐 대표직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되면, 그 자한당, 제가 그냥 편하게 자한당으로 하겠습니다. 자한당이 안철수 씨에게 이 본인의 정당을 들어서 바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상황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작년부터 거장판 같은 거 할 때 몇 번 말씀을 또 드렸고, 제 만난 지인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그런 내용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저 이제 김무성 씨 페북 친구라고. 그리고 김무성 씨의 미래의 꿈은 뭐냐? 내각제로 개헌을 한 다음에 그 안철수 본인이 총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안철수 씨나 다른 중진들이 돌아가면서 총리를 하는 일본식의 이제 내각제가 김무성 씨의 픽처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는 사실 너무 정쟁으로 힘드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플랜 B라도 해서 이제 안철수 씨나 이런 좀 범보수적이고 유한 인물을 끌어와서 대권 후보로 내세우게 되면 민주당과 1대1로 싸울 수 있다. 또 보수의 표를 결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무성 씨의 꿈일 거라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지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뭐 작년에 거장판 방송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도 뭐 안빠냐 또는 이재명 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제가 간혹 말씀 안 드렸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뭐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정치학자로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 대통령 투표를 할 때 유명한 정치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명품, 브랜드,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순서가 노태우 다음으로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게 소위 그 브랜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권 후보를,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를 한 3번 정도 나가게 되면 한 번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유명해졌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안철수 씨가 정치판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안철수 씨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안철수 씨의 최대 단점이었던 그 혼자 정치를 할 수는 없고 혼자 대통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권 능력을 가진 배경이 없다면 안철수 씨가 대통령 되는 건 어려울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권 능력을 가진 배경, 그러니까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 그 정당에 뭐 장관도 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정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없다면 안철수의 대권 행보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미래 한국당, 저희 말해서 이제 자한당 쪽하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안철수 씨에게 든든한 배경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보수들도 하나둘씩 모이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쪽으로. 게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왜 이게 그 오래전부터 안철수 씨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자유한국당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 자당도 그렇고 비례당도 그렇고 앞에 미래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미래라는 말이 사실 누가 쓴 용어입니까? 안철수 씨가 맨 처음 쓴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합의가 완성되는 것을,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서 이제 합의가 완전히 진행돼가지고 안철수 씨가 미래통합당에 이제 미래한국당에 대표로 올 경우에, 뭐 이름은 당 이름이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뀌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 씨가 대표로 지휘하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호 3번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호 3번 V3 안철수. 그래서 왠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정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뭐 대구에 가서 자원봉사, 의료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숭고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쇼란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나이가 이제 60줄에 접어드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저렇게 내려갈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겁나서라도. 근데 가서 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게 봐드려야 되고, 어떤 브레인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사가 굉장히 전략을 잘 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이제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뭐 저를 안빠라고 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다만 이제 냉정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누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자고 아픈 사람한테 아프지 않으시고요, 건강하십니다라고 빈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 후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하여튼 그렇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게 3월 5일날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좀 늦게 발견을 했는데, 헤즈볼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갈등, 무력 충돌 직전까지 치닫게 했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사건을 두고 이라크 정보 당국의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이라크 정보국장이 이제 미국과 내통해서 벌인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라크 정보국은 이를 부인했고요. 이제 출처는 이란 파르스 통신이고요. 여기에 따르면 이라크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정파, 그러니까 친이란 무장 정파의 아부알리 알 아스카리 총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라크 정보국 등 정보 당국과 군경 관계자들이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을 도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그중 하나는 무스타파 알 카제미 ISS 국장이라고 지난 2일에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ISS는 이라크의 이제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알 카제미 ISS 국장은 이라크 차기 총리 후보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친이란, 그러니까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는 친이란계 군벌의 이제 총사령관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 이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는 식으로까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월 2일에 이라크 땅에서 사망을 했죠.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터미널 인근에서 이라크 민병대가 호위하고 있던 차량 2대를 공격을 했고요.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습니다. 당시 이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이끄는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이름이 부사령관도 함께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1타 2피로 친이란계 인사들, 그다음에 이란 쪽에 테러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사 2명을 이제 제거를 했는데, 당시 이제 미군이 솔레이마니 폭격에 동원한 무기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정컨대 또 해외 외신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해외 주요 외신들은 미군이 이른바 닌자 폭탄으로 불리는 헬파이어 R9X 미사일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드론에서 발사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인데, 이 차량으로 떨어져서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폭발하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이 동그란 미사일 몸체 4군데서 칼날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거대한 십자가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발 없이 칼날로 표적을 공격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있고 이제 연료도 있으니까 약간은 이게 충돌하면 이제 그 충격 에너지로 차량의 엔진이 폭발하고 이제 불이 나긴 합니다만, 차량 자체가 크게 폭발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변 차량들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차량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 있는 사람들만 물리적으로 이 칼날로 베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저격 현장에 뒤쪽에서 이제 미군 특수부대가 차량을 타고 미행 중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공격이 실패할 경우에 직접 타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사진들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제 죽은 사람의 옷이라든지 권총집, 신분증, 지갑 이런 것들이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한 상태로 미군 특수부대에서 이제 증거물이하고 사진이 찍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헬파이어가 들어가서 탄도가 폭발했다면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불타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멀쩡하게 있었다는 것은 폭발은 없었다. 그 드론에서 발사된 이 칼날 미사일이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이란과 이라크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라크군 정보당국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협조를 해줬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그냥 페이크 같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늘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도와줬다는 식으로 한번 미국 쪽에서 이제 페이크 뉴스를 띄웠고 실제로는 이라크 쪽에서 직접 도와준 게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라크 내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이라크 정보국인 IIS는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현재 떠도는 소문은 사실 무근으로 알-카제미 정보국장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라크 안보를 위해 힘쓰는 정보기관을 음해하는 일은 이라크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헤즈볼라가 알-카제미 국장의 이라크 총리 선임을 막고자 이같이 주장했다는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이라크 정보부에서 도와준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아파하고 수니파 간에 이라크 내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 마지막 뉴스는요. 오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그 3월 10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이 러시아와의 무기 수출 격차를 더 벌렸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성장세 톱 10 중 1위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전통적인 군사기술 경쟁국인 러시아와의 점유율 격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국제 무기 이전 추세에 따르면 이게 방산 수출 관련 자료거든요. 미국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세계 전체 무기 수출량의 36%를 차지해서 21%를 수출한 러시아를 여유있게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이 분쟁이 많은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 판매를 대폭 늘린 게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미국은 2015년, 2019년부터 96개국의 무기를 팔아서 고객수에서 러시아 47개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를 상대로 한 이 기간 수출 증가율이 79%에 달합니다. 이 기간 이집트, 이라크에 대한 수출은 30% 늘었으나 주요 고객인 인도에 대한 수출이 이거는 이제 러시아. 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에서 19년 무기 수출량이 전년 분기에 비해서 이제 18% 줄었는데요. 이집트나 이라크에 대한 무기 수출은 30% 늘었는데 주요 고객인 인도에 대한 수출이 4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미국 무기나 또는 이제 한국산 무기를 많이 샀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판매를 많이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의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제 무기가 값도 싸고요. 일단 싼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제 무기는 사막 지역에서 막 다뤄도 크게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투박하면서도 신뢰성이 있는, 너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모래먼지가 막 쌓이고 모래먼지 더미에 구덩이가 막 모래 진흙 구덩이에 넣었다 빼도 그냥 러시아제 탱크나 러시아제 소총 같은 거는 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샀는데 그때는 이제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이런 때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중동전 때는 러시아가 그냥 거의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냥 샀던 거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실제 전투를 좀 하다 보니까 역시 미국산 무기가 압도적이거든요. 왜냐면 이라크는 다 러시아적 무기를 쓰고 있었고 미국이 쳐들어와서 이라크를 완전히 작살내버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야, 그냥 미제가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국산으로 전부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 좀 있는 중동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수출 물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러시아산 수출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상위권 국가 가운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은 2010년에서 2014년 점유율이 0.9%에 불과했지만
다음 분기인 2015년에서 2019년에는 그 수치를 2.1%까지 끌어올려 세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무려 143%나 증가해서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사가는 국가는 2010년에서 2014년 분기에 7개 나라에서 2015년, 2019년 분기에 17개 나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한국은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수출의 대부분이 터키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영국,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으로 고객을 다변화했습니다. 영국이 17%나 사가서 최대 수입국이 됐고, 이건 아마 방산 수출 금액 대비일 텐데, 그리고 이라크, 인도네시아 순인 겁니다. 이라크 14%, 인도네시아 13%. 한국의 방산 수출에서. 한국은 세계 전체 무기 수입량의, 다만 수입 부분을 보면 한국은 세계 전체 무기 수입량의 3.4%를 차지해서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만큼 수입도 많은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거론되는 중국은 2015년에서 2019년 분기에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5.5%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독일보다 낮지만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넘버 10이 나오는데, 미국이 미국이 36%, 러시아가 21%, 그다음 프랑스가 7.9%, 독일 5.8%, 그다음에 중국이 5.5%, 영국 3.7%, 스페인 3.1%, 이스라엘 3.0%, 이탈리아 2.1%, 그다음에 한국이 2.1%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쭉 나오는 겁니다. 넘버 10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 있는데 이건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무기 사가는 국가 중에 영국이 들어있길래 의외인데 얘들이 뭘 사가지라고 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다른 기사를 보면 이제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T-50 고등훈련기 16대, 그 다음에 잠수함 3척을 도입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1400톤급의 잠수함 3척을 추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많이 사갔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T-50을 성능 개량한 경공격기 FA-50을 24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서 18대가 이미 인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이제 한국산 전투기를 한국산 이제 자체 전투기 FA-50 있잖아요. F-50.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골든이글, 그걸 24대를 사기로 했고 이미 18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도 이제 수입이 많은 거죠. 게다가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산 총을 많이 수입합니다. K1, K2 개량형 보병용 소총을 신생 이라크군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미국산 탄약을 쓰다 보니까 그거하고 호환이 되는 서방 국가의 무기를 써야 되는데, 가격 대비 또 맞굴려도 좋고 성능 대비 만만한 게 이제 한국산이었던 거죠. 왜냐면 한국산은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게다가 거의 M16하고 이런저런 총들을 많이 뺏겼는데 AK만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미국산 총탄을 쓸 수 있으니까, 또 정밀도도 높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산 총기를 신생 이라크군이 많이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사갔냐 봤더니 2012년도 분기에 이제 영국이 25,000톤급의 군수 지원함, 25,000톤급이라 그러면 어지간한 유람선 사이즈입니다. 그만큼 큰 이제 군수 지원함이라고 해서 화물선인데, 군에서 쓰는 화물선인데 이 안에는 이제 연료도 싣고 있고 미사일 같은 것도 싣고 있고 군함에 이걸 보급해주는 함이 있습니다. 이 군수 지원함을 한꺼번에 4척이나 대우조선 해양에 발주를 했습니다. 1조 600억 원 규모의 어떤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2번째 수출 실적이었고요. 이걸 갖다 저희가 이제 영국에 큰 배를 4척이나 팔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총 합하면 10만 톤급이죠. 그러니까 4척이 25,000톤급 4척이니까 팔게 됨으로써 이제 영국이 주요 고객이 된 겁니다. 한국으로부터 군함을 사갔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호주 같은 경우도 한국으로부터 군수 지원함을 이제 도입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아마 가져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영연방 국가들도 이제 한국을 선호하고요. 특히 군함 판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한국이 신뢰받는 국가입니다. 왜냐면 중국산 군함이 싸가지고 많이 사갔더니 중국산 군함이 이게 뭐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서버리고 엔진이 안 돌고 그다음에 균열이 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산 배로 조선사 한국산 조선소 쪽으로 주문이 많이 밀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었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2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트위터에서는 절대로 구라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현실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착한 거짓말. 그런데 트위터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굳이 그렇게 구라를 치고 거짓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저는 절대로 트위터에서는 온라인에서는 구라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뭐가 있냐 또 뭐 제가 얘기하려다가 까먹은 얘기가 있을 텐데 한번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스미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